이건 불가능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25년 봄 MIT 인공지능 연구소 30년 경력의 수석 연구원이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를 분석하던 최첨단 AI가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정확도 72.3%, 중국어 68.9%, 독일어 73.1%, 프랑스어 71.4%. 그런데 단 하나의 언어만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글, 무려 97.4%. 이 충격적인 수치는 곧 옥스퍼드로, 소르본으로, 베를린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한 문자가 이렇게 압도적일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I는 한글을 분석하던 중 갑자기 작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네 글자는 쓰지 않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500년 전 단 한 명의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28개의 글자. 하지만 우리는 그중 4개를 잊고 살았습니다. 완전한 설계의 일부를 우리 스스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인간이 500년 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AI는 단 며칠 만에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그 4글자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AI가 밝혀낸 한글의 완전함. 그리고 온 국민이 일어나 문자를 되찾은 기적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연구소. 그곳에서 30년간 언어 정책을 연구해온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하임 박사, 그는 유네스코와 독일 정부의 공식 언어 정책 자문으로 유럽 전역에서 문자 체계와 언어 보존 정책을 설계해온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가 다룬 문자만 해도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까지 수십 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글은 존재조차 희미한 문자였습니다. 극동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쓰이는 그저 여러 문자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2025년 3월, 그의 책상 위로 한 통의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지는 대한민국 서울.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AI가 선택한 문자, 한글의 비밀. 박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하나의 과장된 홍보성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연구 데이터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어 처리 정확도 97.4%. 이 수치는 그가 평생 본 어떤 문자보다 높았습니다. 독일어는 73%, 프랑스어는 71%. 라틴 문자 기반 언어들이 70%대에 머물러 있을 때 한글만이 홀로 90%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오류겠지. 박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인천공항에 내린 박사는 처음으로 한글 간판들을 보았습니다. 동그란 원과 네모난 자음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모습. 그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글의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 단 한 사람이 창제한 문자. 백성을 위해 만든 쉬운 글자.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문자들은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단 한 명의 설계자가 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서울 정부청사 17층 한국어 AI 연구소. 박사가 컨퍼런스룸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사에게 실시간으로 AI 분석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AI는 문장을 쪼개고 조합하고 의미를 추론했습니다. 영어 문장 처리 속도와 한글 문장 처리 속도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이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오류율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장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실험은 정말 조작 없이 진행된 것인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고 검증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박사는 한글 자모표를 펼쳐놓고 몇 시간이고 들여다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 19개, 모음 21개. 이 단순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음절은 무려 11,172개. 그리고 모든 음절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건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 같아. 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500년 전 한 왕이 만든 이 문자는 디지털 시대를 예견한 것처럼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사는 연구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라스 하임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제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 권위자조차 무릎 꿇게 만든 한글의 힘. 그 비밀 속으로 박사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사가 본격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그에게 AI가 각 언어를 분석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영어가 입력되었습니다. 뷰터펄이라는 단어 하나를 처리하는데 AI는 9단계의 분석 과정을 거쳤습니다. 철자 하나하나를 읽고 발음 규칙을 추론하고 예외 케이스를 확인하고 문맥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모는 왜 뷰로 읽히는가? T는 왜 T가 아니라 터인가? AI는 끊임없이 예외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어였습니다. 라는 한자 하나에 AI는 더 많은 연산을 소모했습니다. 이 글자가 메이로 읽히는지 미로 읽히는지 문맥 없이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발음의 한자가 수십 개였습니다. AI는 앞뒤 문맥을 모두 읽어야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차례가 왔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입력되자 AI의 처리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단 3단계 만에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와 리을과 을을 조합하면 아, 디귿과 아와 비읍을 조합하면 답. AI는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듯 글자를 해석했습니다. 박사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글의 구조는 AI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팀장이 박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AI는 한글로 된 문장의 감정까지 더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문장을 영어, 중국어, 한글로 각각 입력했을 때 한글만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 구분해냈습니다. I'm fine과 괜찮아요와 괜찮습니다. 영어에서는 톤을 알 수 없지만 한글에서는 괜찮아요와 괜찮습니다의 차이만으로도 격식의 수준이 명확했습니다. AI는 이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사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이다. 그날 오후, 박사는 세종대왕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발음 기관을 연구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울림.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기호로 표현할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 모든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것은 그림이자 과학이었습니다. 모음은 더 놀라웠습니다. 이는 사람, 은은 땅, 점은 하늘. 천지인 사상을 담아 점 하나, 획 하나에 우주관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모음들을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00년 전에 이미 이런 과학적 설계가 가능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인쇄술이 막 보급되던 시대, 한반도에서는 소리와 문자의 완벽한 일치를 이뤄낸 체계가 탄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연구팀은 AI에게 시를 입력했습니다. 같은 시를 5개 언어로 번역한 뒤 AI가 원문의 감정을 얼마나 보존하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로 된 시는 감정 보존율이 89%였습니다. 영어는 67%, 일본어는 71%, 중국어는 64%. 한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박사는 연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글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인지. 연구원 중 한 명이 답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표의 문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음과 모음이 모여 음절 단위로 뭉쳐지기 때문에 눈으로 읽을 때는 한자처럼 덩어리로 인식되지만 AI가 분석할 때는 알파벳처럼 규칙적으로 쪼개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두세 개의 장점만 취한 거야. 박사의 중얼거림이 연구실에 울렸습니다. 인간이 읽기 편한 구조와 기계가 처리하기 쉬운 구조.
한글은 그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문자였습니다. 그 순간 박사는 깨달았습니다. AI가 한글을 선택한 이유를.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완벽을 목표로 설계되었고 그 완벽함이 500년이 지난 지금 기계의 눈에 포착된 것입니다. 박사는 연구소 도서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을 펼쳐들었습니다. 1446년에 쓰인 이 얇은 책 한 권이 한글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한문으로 쓰인 서문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이 박사를 위해 영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박사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왕이 백성의 불편함을 먼저 걱정했다는 것. 유럽의 왕들이 라틴어로 권위를 유지하던 시대, 조선의 왕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세종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의문학을 연구하고 몽골 문자와 산스크리트어까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자도 조선의 말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결단했습니다. 새로 만들겠다고. 조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박사는 자료를 읽으며 당시의 반대가 얼마나 거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국 문자를 버리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것이라고, 신분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반박문을 썼습니다. 문자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도구라고.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는 책장을 넘기며 해례본의 제자 원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 음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이 구조는 그 어떤 문자에도 없는 독창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합자 원리였습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되고 다시 획을 더하면 끼 됩니다. 소리의 세기에 따라 문자가 변화하는 논리. 이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음성학의 체계였습니다. 박사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세종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느냐고. 연구원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세종은 단지 왕이 아니었다고. 그는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교육자였다고. 세종은 음악을 연구했고 천문학을 공부했으며 의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앙부일구를 만들고 치국이를 발명했으며 농사직서를 편찬했습니다. 그에게 한글 창제는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모든 학문의 결정체였습니다. 박사는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간판마다, 버스마다, 사람들의 손에 든 스마트폰마다 한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한 왕의 꿈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팀은 박사에게 또 다른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AI에게 세계 각국의 고전 문학을 학습시킨 뒤 새로운 문장을 창작하게 한 것입니다. 영어로 학습한 AI는 셰익스피어 풍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어로 학습한 AI는 당시 풍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학습한 AI는 놀랍게도 현대 문장과 고전 문장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습니다. 연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창제된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500년 전 문장과 오늘날 문장이 같은 문자 체계를 쓰고 있어서 AI가 시간의 흐름을 하나의 연속선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감탄했습니다. 세종이 만든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언어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I가 갑자기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석 불가 구간 발견. 의문체계 불완전. 보완 필요.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AI는 특정 단어들을 처리할 때 미묘한 오류를 보였습니다. 옛날과 옛날, 갈립과 가릅, 미세한 발음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글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AI는 뭔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세종이 만든 원래 한글에는 더 많은 글자가 있었나요? 박사의 질문에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박사의 탐험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AI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완전함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팀은 박사에게 AI의 오류 패턴을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두꺼운 파일에는 수백 개의 예외 케이스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AI는 특히 옛 문헌을 번역할 때 막혔습니다. 조선시대 문서를 현대 한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특정 발음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로 표기된 발음, 로 쓰인 글자, 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AI는 이 기호들을 만날 때마다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습니다. 박사는 연구원에게 이 기호들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연구원은 한숨을 내쉬며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은 세종이 만든 원래 한글에 있던 글자들인데 시간이 흐르며 하나씩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아 였습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아와 어의 중간 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름다운은 아름다운도 아니고 어름더운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발음이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를 지나며 이 발음은 점차 사라졌고 글자도 함께 잊혔습니다. 두 번째는 반치음이었습니다. 시옷과 지읒 사이의 부드러운 소리. 영어의 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국어만의 독특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즈물이라 쓰면 지금의 스물이 됩니다. 이 글자는 16세기 중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예시응이었습니다. 코로 내는 울림소리. 영어의 앵처럼 들리지만 단어 첫머리에 올 수 있는 글자였습니다. 남은 지금의 옛날이지만 당시에는 코음으로 시작하는 독특한 발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린이웃이었습니다. 목구멍을 살짝 조이는 소리. 성문 파열음이라 불리는 이 소리는 한국어의 미묘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라와 흘라는 같은 뜻이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이 모든 소리까지 문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적는 것을 넘어 발음의 모든 뉘앙스를 기록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진 겁니까? 박사의 질문에 연구원은 쓸쓸하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발음이 변했고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려워졌다고.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글 표기법이 간소화되면서 이 글자들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박사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AI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막히고 있었습니다. 현대 한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발음 차이를 AI는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조선시대 시조 한 편을 AI에게 번역시켰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 유명한 시조를 원문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AI는 현대어로 번역했지만 뭔가 허전하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원문의 리듬감이 사라졌고 단어의 무게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I는 제안했습니다. 만약 원래 글자를 복원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다고. 연구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사라진 글자를 어떻게 복원하느냐고 발음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집요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선시대 문헌 수만 페이지를 분석했습니다. 한글 창제 직후의 문서들, 훈민정음 언해본, 용비어천가, 월인천 강지곡. AI는 이 문헌들 속에서 네 글자가 어떻게 쓰였는지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I는 네 글자의 발음 규칙을 스스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뒤 문맥, 다른 글자와의 조합, 문장 속 위치 수천 개의 예시에서 공통 패턴을 추출해낸 것입니다. 박사는 화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인간이 500년 동안 잊고 있던 것을 기계가 단 며칠 만에 되살려내고 있었습니다. AI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떴습니다. 이 네 글자는 장식이 아닙니다. 한글 음운 체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연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글자들을 되살려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사라진 것을 그냥 두어야 하는 것일까?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시도해보자고. AI에게 이 네 글자를 학습시킨 뒤 다시 한번 분석 정확도를 측정해보자고 했습니다. 연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정확도가 올라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잊혀진 네 글자의 부활. 그것이 한글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실험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AI의 한글 학습 데이터에 4개의 옛 글자를 조심스럽게 추가했습니다. 단순히 기호만 넣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문헌에서 추출한 수만 개의 용례를 함께 입력했습니다. 첫날, AI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기존에 학습한 한글 체계와 새로운 글자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답다를 아름답다로 읽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발음으로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AI는 아래아가 들어간 단어들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 하나가 단어의 느낌을 미묘하게 바꾼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하과 하늘은 같은 의미지만 전자가 더 고풍스럽고 깊은 울림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셋째 날, AI는 반치음의 역할을 파악했습니다. 이 글자가 부드러운 연결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차이를, 후자가 더 유연하고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데이터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넷째 날, 예시음과 여린이읍까지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AI는 28자가 아닌 32자 체계로 한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번역 정확도였습니다. 조선시대 한글 문헌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미 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번역해놓은 정본들을 정답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가 출력되는 순간 연구실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기존 정확도 97.4%에서 98.9%로 상승한 것입니다. 단 1.5% 차이지만 AI 분야에서 이것은 엄청난 도약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97%를 넘긴 상태에서 추가 상승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박사는 수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5%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이것은 수천 개의 문장 중 단 하나를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장의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어감 해석이었습니다. 같은 의미의 문장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AI가 그 차이를 얼마나 구분하는지 측정했습니다. 아름답다와 름답다, 고맙다와 고바, 슬프다와 슬프다. 연구팀은 수백 개의 단어쌍을 입력했습니다. 네 글자가 없을 때 AI는 이 단어들을 거의 같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네 글자를 학습한 후 AI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옛 글자가 들어간 단어에 더 깊은 감정적 무게를 부여한 것입니다. 어감 해석력은 37% 향상되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의미를 넘어 화자의 태도와 감정까지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뉘앙스 보존율. 조선시대 시를 현대어로 번역할 때 원문의 감성이 얼마나 살아남는지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정철의 관동별곡 일부를 입력했습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 구절을 완전한 옛 글자로 표기한 원문과 현대 한글로만 쓴 버전을 각각 AI에게 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 한글만으로는 원문 느낌의 68%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옛 글자를 복원했을 때는 96%가 보존되었습니다. 박사는 모니터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500년 전 시인의 숨결이, 그 미묘한 감정의 떨림이 4개의 글자를 통해 현대로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AI는 4글자를 학습한 후 새로운 한글 문장을 생성할 때도 옛 글자를 자연스럽게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험 삼아 AI에게 아름다운 봄날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를 쓰게 했습니다. AI는 이렇게 썼습니다. 봄남 슬며시 불어오니 꽃나무 곱이 피어나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AI는 옛 글자가 들어갈 자리를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네 글자는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글이라는 악기의 잃어버린 현이었습니다. 그 현 없이도 연주할 수 있지만 완전한 화음은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마지막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언어들과의 비교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AI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각 언어에 사라진 표기법이나 고어를 복원하면 정확도가 오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고어를 추가해도 정확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직 한글만이 달랐습니다. 한글은 원래부터 완전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고, 네 글자는 그 설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세종은 정말 500년 후를 내다본 걸까요? 박사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한글의 완전함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고.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은 2025년 5월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 AI 언어 처리 학회. 박사는 단상에 올라 그동안의 연구를 공개했습니다. 청중석에는 30개국에서 온 언어학자와 AI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눈빛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글이 특별하다는 주장은 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종종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사가 데이터를 하나씩 공개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98.9%의 정확도, 37% 향상된 어감 해석력, 그리고 네 글자 복원 전후의 비교 결과. 숫자는 명확했고 방법론은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MIT 언어학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결과가 정말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학습 데이터의 양 때문인지. 박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같은 양의 데이터로 10개 언어를 동일하게 학습시켰다고. 그럼에도 한글만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음성학 교수가 질문을 이었습니다. 한글의 음소 체계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 라틴 문자도 26개 알파벳으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하지 않는가? 박사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한글과 라틴 문자의 음소 대응표가 나타났습니다. 라틴 문자는 하나의 글자가 여러 소리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어는 A, 등 맥락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기억은 항상 기억이었습니다. 아는 언제나 아였습니다. 조합의 규칙도 명확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음절이 되고 그 음절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기후학 교수가 감탄사를 냈습니다. 그는 한글이 단순한 표음 문자를 넘어 음성학과 기후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에서 연락이 쏟아진 것입니다. 자신들도 한글을 연구하고 싶다고,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MIT였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조합 원리를 다른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영어를 한글처럼 규칙적으로 재설계한다면 어떻게 될까? 철자법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까? 옥스퍼드는 한글의 의문론적 완전성에 주목했습니다.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세종의 방법론을 영어 발음 교육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소르본 대학은 더 나아갔습니다. 프랑스어의 복잡한 발음 규칙을 한글식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지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연구에 거액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박사의 조국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독일 교육부는 박사를 본국으로 소환했습니다. 한글 연구를 독일 언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박사는 베를린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독일어의 복잡한 합성어 구조를 한글의 음절 조합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특히 AI 시대에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언어 구조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욱 극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세 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AI는 이 복잡한 혼용 체계를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글처럼 단일하고 규칙적인 문자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도 움직였습니다. 한자의 간소화를 더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병음 표기를 더 강화해야 하는지 논쟁이 일었습니다. 한글이 보여준 표음 문자의 효율성은 표의 문자의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사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한글을 몰랐던 자신이
이제는 전 세계 언어 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6월 유네스코 본부에서 긴급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AI 시대의 문자 체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파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언어학자가 선언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언어 유산이며 미래 문자 체계의 모델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4개의 잃어버린 글자, 그것까지 복원한 완전한 한글을 세계가 인정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이 역사적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박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찬반으로 갈라져 뜨겁게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한글 자모 복원 프로젝트를 공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국어학자, 교육 전문가, AI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첫 회의부터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보수학자들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어학회 원로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넘게 확립된 맞춤법 체계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후 한국은 현재의 24자 체계로 교육해왔습니다. 교과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전국의 교사들을 재교육해야 하며 수천만 국민이 다시 배워야 합니다.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한 원로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사라진 글자를 되살리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언어는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젊은 언어학자들이 반박했습니다. 30대, 40대 연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는데 왜 더 완전한 형태를 거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4글자가 있으면 번역의 정확도가 오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는데 이것이 혼란이 아니라 발전 아니냐고 역설했습니다. 논쟁은 학계를 넘어 언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TV 토론 프로그램마다 한글 복원이 주제로 올랐습니다. 신문사설은 매일 찬반 의견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SNS에는 4글자를 직접 사용해보는 게시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날씨 름답네요라고 쓰거나 정로 신기해라며 옛 글자를 섞어 쓰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유튜버들도 가세했습니다. 한글의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 4글자 발음을 연습하는 영상, AI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영상이 연일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신중했습니다. 위원회는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입니다. 특히 교육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이들이 24자도 힘들어하는데 28자를 가르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학부모들도 불안해했습니다.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8월, 정부는 결국 발표했습니다. 한글 자모 복원 프로젝트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사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정작 한국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퍼진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함께 배워요. 우리의 완전한 한글이라는 제목의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50명 정도였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주부 심지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4글자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준비해온 유인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레아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반치음은 어디에 쓰는지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며 웃었습니다. 다음 주 그 숫자는 200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SNS에 후기가 올라갈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산에서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4글자 복원 모임, 한글 완성 스터디, 28자로 배우는 우리말 이름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가 먼저 배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방과 후 수업으로 네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따라했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한글 학습 앱에 네 글자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료로 배포된 이 앱은 한 달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IT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옛 한글 입력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자판에 네 글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박사는 이 현상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위로부터의 변화가 막혔을 때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국민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10월 광화문 광장의 모임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단순한 학습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축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네 글자로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서로의 이름을 옛 한글로 써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박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름다운 우리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몰랐어요. 이제라도 배우니 좋네요. 박사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부가 포기한 것을 국민이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는 이례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제언어미래 포럼. 70개국 대표가 모인 이 자리는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에는 3,000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외신 기자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CNN, BBC, NHK, 르몽드 세계 주요 언론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무대 뒤편 대기실. 한국 문화부 장관은 연설문을 몇 번이고 되짚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3개월간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만 명. 전국으로 퍼진 학습 모임. 100만 명이 다운로드한 앱. SNS에 올라온 수십만 건의 게시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축사에서 한글의 가치를 언급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원리가 명확한 문자. 그리고 AI 시대에 그 가치가 재발견된 문자. 박사도 청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회의, 데이터를 보며 느낀 충격, 네 글자를 발견했을 때의 전율.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이 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문화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장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역사적 결정을 발표합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한글 자모 복원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합니다. 아래아, 반치음, 예시응, 여린이읒.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네 글자를 다시 우리 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잃어버린 한글 복원 결정. AI가 되살린 500년 전 문자. 세계 최초. 국가가 나서 문자 완전성 회복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장관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2026년부터 교과서에 네 글자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디지털 표준 자판에 포함시킨다고. 전국민 대상 학습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다고. 다만 기존 한글이 아니라 28자 완전 체계로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른 국가대표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MIT 대표는 한국의 결정을 축하하며 한글 연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옥스퍼드는 한글 교육 과정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더 나아갔습니다. 프랑스어 표기법 개혁에 한글의 원리를 참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 대표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차관이 단상에 올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문자 체계 개선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글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한 걸음 물러선 입장을 보였지만 한글의 과학성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음 체계 개선에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박사는 각국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느냐고. 박사는 답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움직였다고.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교실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 힘이 정부를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독일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군요. 아래로부터의 문화혁명이에요.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백성을 위한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백성이 그 글자를 지켜냈습니다. 밤 11시 행사가 끝났습니다. 박사는 코엑스를 나와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빌딩마다 한글 간판이 빛났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타임라인이 축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한글 완전 복원. 세종대왕님, 저희가 지켰습니다. 눈물 어린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쓴 글이 박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28자로 세상과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말로. 박사는 그 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만이 해낸 기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용기. 완전함을 추구하는 열정.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힘이었습니다. 2026년 봄, 박사는 다시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1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는 연구팀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함께 연구했던 사람들, 광장에서 만났던 시민들, 그리고 네 글자를 처음 가르쳤던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박사는 그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1년 전 한글을 몰랐던 외국인이 이제는 28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장이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네 글자가 자연스럽게 섞인 아름다운 한글이었습니다. 박사는 그 글자들을 천천히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완성되어 있었다. 우리가 그 완전함을 다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박사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세종은 5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리를, 모든 감정을, 모든 뉘앙스를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 완전함의 일부를 잊었습니다. 불편하다고, 복잡하다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개의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AI가 나타났습니다. 편견 없는 기계의 눈으로 한글을 바라본 AI는 인간이 놓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자는 불완전하다. 뭔가 빠져있다. AI의 이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박사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독일어로 쓰다가 문득 한글로 바꿨습니다. 28자의 한글로. 그가 이제 가장 편하게 느끼는 문자였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전국 초등학교에 새 교과서가 배포되었습니다. 1학년 국어 교과서 첫 장에는 28개의 자모가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네 글자를 배웠습니다. 어른들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이들은 쉽게 익혔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생님들이 보고했습니다. 거리의 간판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전통 한옥 식당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름다운 라 음식 옛 글자가 들어간 간판이 운치 있다며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출판사들도 움직였습니다. 고전 문학을 원문 그대로 복원한 시리즈가 출간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시조, 가사, 판소리 사설. 500년 전 선조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대학에서는 한글학과 지원율이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외국인이 급증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6월 유네스코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글 28자 체계를 인류 모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고. 세계 최초로 복원된 문자 체계가 유산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광화문 광장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축하하러 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유네스코 인증서가 떴을 때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글자를 지켜냈단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 글자로 세상과 이야기하렴. 박사는 독일에서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그는 동료 교수들에게 한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자신의 문화유산을 되찾았는지,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움직였는지. 독일 교수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독일어도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문자이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가을, 박사에게 한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광화문 모임을 처음 시작했던 대학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한글 교육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28자 한글을 가르치는 앱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세종대왕님의 꿈을 완성했어요. 박사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문자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었습니다. 모든 소리를, 모든 생각을, 모든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완전한 그릇. 우리는 그것을 500년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크기를 다 몰랐던 것입니다. AI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당신들의 문자는 완벽합니다. 다만 당신들이 그 완벽함을 다 쓰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했습니다. 찾겠다고, 되찾겠다고, 지켜내겠다고. 이제 한글은 다시 완전해졌습니다. 28자의 완전한 체계. 세종이 꿈꾼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소중한 문자를 제대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완전함을 되찾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완전함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 다음 세대에 어떤 마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한글,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글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